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겪는 외로움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 역시 그 통계 속 외로운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낸 뒤 그 상실감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이 저에게 또 다른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떠났던 전처가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주지 않았던 그 여자가 아들의 유족연금을 받겠다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분노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와 사랑의 힘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존재한다는 희망을 느끼게 해드릴 것입니다. 저는 67살,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혼자 사는 호라비입니다. 아들 준우를 잃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아들의 소방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소방복을 볼 때마다 준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준우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등을 보고 자란 아들이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말렸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준우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소방관으로 일하며 얻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흡입한 유독가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직업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6개월 동안 저는 준우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아들을 보며 저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우는 끝까지 저를 걱정했습니다. 아빠, 제가 먼저 떠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빠.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아빠가 널 먼저 보내겠니? 라고 말했지만 준우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요. 마지막 날 준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였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 씹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들의 순직 보상금과 유족연금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상금 1억 원과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 연금. 하지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들의 목숨값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 돈을 만질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건 아니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받는 돈이라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빌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리고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무심코 뜯어본 봉투 속에는 유족급여 수급권 관련 통지서, 신청인 정미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영. 30년 전 저를 떠났던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여자가 아들이 죽자마자 돈을 달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는 법무법인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정미영이 준우의 생모로서 직계존속임을 내세워 유족급여를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은 여자가 직계존속이라니. 저는 그 순간 30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정미영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끔찍했던 이혼 과정들이 말입니다. 정미영과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쁘고 활발한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죠. 하지만 결혼 후 정미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방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늘 바빴습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출동해야 했고 때로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이런 제 직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집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야? 나랑 준우는 어쩌라고? 정미영은 늘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었는데
그녀에게는 그것이 무관심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정미영은 집안일과 육아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준우가 갓난아이였을 때 저는 밤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곤 했습니다. 정미영은 피곤하다며 잠만 잤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니까 출산의 피로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책임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돈을 물쓰듯 썼고 가끔 준우를 이웃집에 맡기고 며칠씩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머리를 숙이며 준우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준우가 5살 때 벌어진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대형 화재 현장에 출동한 사이 정미영은 준우를 집에 혼자 두고 친구들과 놀러 나갔습니다. 5살짜리 아이를 혼자 두고 말입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는데 준우는 밤새 울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웃에게 알려져서 아동학대 신고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일로 직장에서도 면담을 받아야 했고 주변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준우가 받았을 상처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요? 무서웠어요. 준우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준우가 7살이 되던 해 저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정미영은 준우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양육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할 때 저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혼하더라도 준우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정미영은 양육비는 됐어. 대신 준우는 내가 키울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정미영은 연락처를 바꾸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준우를 데리고 말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흥신소에게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뜻밖의 곳에서 준우를 발견했습니다. 정미영의 친정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고 거기서 본 준우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살이 빠져서 앙상해진 준우는 할머니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준우를 친정에 맡기고 또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준우야. 제가 부르자 준우는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아빠. 준우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준우의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준우를 맡기고 간 지 1달이 넘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도 나이가 많아서 키우기 힘들다. 제발 데려가 주게나. 그렇게 저는 준우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짜 혼자서 준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웃에 사는 조카 수진에게 곧바로 전화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형의 딸이자 준우와 친남매처럼 자란 아이입니다. 준우보다 5살 위였지만 준우를 친동생처럼 아껴줬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다. 지금 당장 와라. 수진이 올 때까지 저는 아들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정미영에 대항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준우의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준우의 글씨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준우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는 작은 정성에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준우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빠는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옆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이런 아빠를 둔 제가 정말 행복해요. 준우가 중학교 2학년 때 톡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연차를 내고 준우 곁을 지켰습니다. 해열제를 먹여주고 죽을 끓여주고 밤새 체온을 재며 돌봤습니다. 준우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저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혼자 계신다는 걸 알아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자랐을까 생각하면 무서워져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준우 때문에 재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과 단둘이 사는 것이 좋았을 뿐인데 준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군요. 사실 재혼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방서 동료들도 형도 이웃들도 모두 준우를 위해서라도 새 엄마를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미영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었고 무엇보다 준우와의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준우와 함께 보낸 3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준우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내는 일상. 퇴근 후 준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TV를 보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오늘 아빠가 참관 수업에 오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왔는데 저는 아빠만 오셨어요. 그런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어 보였거든요. 준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참관 수업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혼자 있는 것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혹시 준우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준우는 오히려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하다고 할 때마다 전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아빠는 엄마 아빠 둘 다 해주셔서 난 더 행복해. 정말 그런 것 같아. 이 글을 읽으며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의 섬세한 손길을 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준우는 그런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의 글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준우가 암 진단을 받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요즘 자꾸 기침이 나고 숨이 가빠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 모든 것을 아빠께 드리고 싶어요. 아빠는 저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요. 사랑과 정성, 희생과 헌신. 아빠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준우는 이미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는 30년 동안의 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바람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도착하자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삼촌, 일단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제안으로 정미영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이혼할 때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30년 만에 정미영을 만났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정미영의 뻔뻔한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값비싼 반지와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성호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성호씨라는 호칭이 오히려 30년이라는 세월의 단절을 더욱 날카롭게 느끼게 했습니다. 한때는 여보라고 불렀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0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준 여자가 이런 사치품을 걸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인사는 그만하고 용건부터 말씀하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정미영을 싫어했습니다. 정미영이 준우를 버리고 간 것을 직접 봤거든요. 준우는 제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제가 직계 존속이고 유족연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미영은 당당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에 대한 관심도 없더니 돈 이야기만 나오자 갑자기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제가 소리치자 정미영은 낳아준 게 자격이죠. 그리고 나는 준우의 엄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 역할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여자가 말입니다. 저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한 번 만나러 오지도 않는 비정한 엄마를 가진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법적으로 준우 엄마니까. 어쨌든 이제라도 제 몫을 찾으러 온 거예요. 정미영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몫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키웠지만 이 여자는 아들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게 하나요? 수진이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내가 권리가 있는 거 사실이니까.
정미영은 끝까지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변명할 여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준우가 아팠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준우가 소방관이 되었을 때는? 준우가 암에 걸렸을 때는 어디 있었나요? 제가 다그쳤지만 정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준우는 그냥 돈을 가져다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준우가 죽어서 기뻐하시겠네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진이의 말에 정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이도 어린 것이 나도 준우가 죽어서 슬퍼. 슬프긴요. 장례식에도 안 오셨으면서. 저는 준우 장례식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정미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슬프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고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생모가 맞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더라도 친생자 관계는 변하지 않거든요. 변호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정미영이 30년간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준우의 어머니가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네요. 다른 증거들을 함께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정미영이 30년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양육비를 받지 않았다는 기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준우가 다녔던 학교의 선생님들, 소방서 동료들 모두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성호 형, 우리가 증인으로 나서겠어. 준우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다 알잖아. 그 여자가 3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어. 소방서 동료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준우는 소방서에서도 모범적인 후배였거든요. 항상 밝고 성실했고 아버지인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준우의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가져가려는 정미영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우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연락이 왔습니다. 준우 아버지 정말 화가 나네요. 준우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의 날 행사에서 우리 아빠는 엄마 아빠 둘 다 해주신다고 발표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대견했는지. 그런 준우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요. 준우의 중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우는 항상 우리 아빠를 자랑했어요. 소방관인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고요. 한 번도 어머니가 없어서 슬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잘 키우셨죠. 이웃들의 증언도 모았습니다. 준우가 어릴 때부터 지켜본 분들이었습니다. 박 씨가 준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우리가 다 봤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아이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그런데 애 엄마는 30년 동안 그림자도 안 비쳤어요.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불안했지만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준우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제 모든 것을 아빠께 드리고 싶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소방서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몰려왔습니다. 정미영 측 변호사는 차가운 논리로 주장했습니다. 민법상 직계 존속의 상속권은 명확합니다. 피고가 30년간 양육했다고 해서 친모의 법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한 차가운 법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법은 인간의 감정과 도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30년간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다가 아들이 죽자마자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머니로서의 도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드디어 제가 증인석에 설 차례가 왔습니다. 30년간의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도 학교 운동회에도 졸업식에도 저 혼자였습니다. 준우가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도 첫 월급을 받아서 저에게 용돈을 줄 때도 암에 걸려서 투병할 때도 그 어떤 순간에도 저 여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준우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중학교 졸업식 때, 고등학교 수학여행 보낼 때, 대학 합격 발표할 때, 소방관 시험 합격했을 때, 첫 출근하던 날 때, 모든 순간에 저만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그 어떤 순간에도 없었습니다.
준우는 한 번도 엄마를 그리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준우는 저를 아빠이자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있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빠 한 분뿐이에요. 사랑으로 말이에요.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영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돈으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유족일까요?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방서 동료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준우는 항상 아버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한 소방관이라고요. 한 번도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준우가 암에 걸렸을 때 박성호 선배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밤새 간병하느라 얼굴이 다 상했는데도 묵묵히 견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라는 사람은 어디 있었나요? 이웃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박 씨가 준우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늦은 시간에 퇴근해도 준우 숙제 봐주고 정말 모범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30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어요. 준우가 어떻게 자라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요. 정미영 측에서는 변변한 증인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준우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이후 저희 사연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앞다투어 다뤘습니다. 소방관 아들 유족 연금 논란, 30년 방치 후 돈 요구, 낳기만 하면 어머니인가.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고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법이 잘못됐다. 이런 일이 말이 되냐. 30년 동안 키운 아버지가 진짜 부모지, 낳기만 한 여자가 무슨 부모냐. 저런 뻔뻔한 여자도 다 있네. 양심도 없나? 박성호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아들 잃은 것도 서러운데.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습니다. 박준우 사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용기를 내어 방송에 나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이득을 취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방송 후 더 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 응원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저도 홀아버지입니다. 박성호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제 친구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준우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미영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언론에 나와서 반박했습니다. 모성애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락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1심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삼촌, 괜찮을 거예요. 준우가 지켜줄 거예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법은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인간의 도리와 상식도 고려해야 한다. 희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피고 정미영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타당하나 30년간 양육 의무를 방기하고 고인과의 인간적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인정한다. 특히 고인이 남긴 일기장을 통해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판사는 준우의 일기장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고인은 제 모든 것을 아빠께 드리고 싶다고 명확히 기록했다. 이는 고인의 진심 어린 바람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어질 뻔했습니다. 준우가 하늘에서 지켜준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준우야. 저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영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1심 승소 이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준우법이었습니다. 10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저는 국회 공청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국회 앞에는 저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성호 아버지 파이팅! 준우법 통과시켜주세요. 공청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우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거거든요. 자식을 버린 부모가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검토에 들어갔고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당 이철욱 의원은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했고, 진보당 박민정 의원은 아동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6개월 후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찾아왔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렸고 방송사에서는 생중계까지 준비했습니다. 준우의 동료 소방관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모두 근무복을 입고 와서 장관이었습니다. 준우 형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후배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우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준우는 항상 아버지를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라고 했죠. 준우가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버지를 존경했던 거죠. 30년 동안 어머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야기만 했죠.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박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준우를 키웠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준우 숙제 봐주고, 준우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느라 박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그 엄마라는 사람은 어디 있었나요? 증언들이 쌓여갈수록 정미영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더욱 엄중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의미가 있다. 부모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건이다. 1심 판결을 지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 한 번의 승리였습니다. 2심 승소 후 박준우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저는 준우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준우야, 너 덕분에 법이 바뀌었다.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전국에서 비슷한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갔다가 돈만 챙기려는 부모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미영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지금은 준우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우의 이름으로 소방관 자녀들을 돕는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준우가 받은 보상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준우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년 10명의 소방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준우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소방관입니다. 준우 선배처럼 훌륭한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할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준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만으로는 부모가 아닙니다. 키우고 사랑하고 책임져야 진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도 홀아버지인데 힘이 됩니다. 아이를 더 사랑하며 키워야겠어요. 준우님 같은 아들을 두셨으니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준우가 남긴 불씨는 아직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의 효성,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씨입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법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박준우 법 덕분에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는 것부터 밤늦게 숙제를 도와주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준우야, 아빠가 약속한 대로 끝까지 지켜냈다. 내가 남긴 불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있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법도 바뀌었어.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매일 아침 내 소방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아빠,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아빠는 내가 남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말이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지켜주세요.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씨이니까요.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